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선 직접 발표하면서 17개월 만이죠. 그 기자들에게 공개 질문을 받았어요. 궁금한 점 없냐? 이런 식으로 뭐 질문을 뭐 많이 받은 거 아니고 한 2개 정도씩 받았지만 어쨌든 공개 질문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장면이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 총선 결과 민심의 회초리를 맞은 대통령께서 직접 변화하려고 하시는 모습이 아주 잘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 비서실장과 이제 정무수석 두 분을 발표하기 위해서 2번이나 직접 브리핑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왜 인선을 하게 됐는지 그 세부 사항까지도 직접 말씀하시면서 변화하고 이제 소통을 더 진작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표출하신 게 아닌가 해서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뭐 일단은 이제 회초리를 맞았으니까 조금 깜짝 놀라서 이제 좀 태세 전환을 한 것 같기는 한데 뭐 단순히 이것만으로 대통령이 바뀌었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인선에 대한 좀 가벼운 질문 정도였던 거고 사실 대통령이 직면해야 되는 질문들은 훨씬 더 불편한 질문들이 많죠.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최상병 특검법,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 거부권 행사했던 부분에 대한 사과, 여러 가지 이제 산적해 있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지 뭐 지금 이렇게 인선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브리핑하고 뭐 간단한 질문을 받았다는 것 정도로 대통령이 앞으로도 뭐 변할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좀 이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좀 더 행동을 어떻게 할지 보는 모습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댓글로도 이런 얘기 나왔어요. 이게 이례적으로 보여지는 이 상황이 좀 더 서글프다 이런 댓글도 좀 나오고 했었는데 약간 하향평준화 되는 것 같아요. 그 기대감이라는 게 대통령에 대한 기대라는 게 어쨌든 대통령께서 거의 1년 반 정도 언론과의 접촉을 끊으시고 지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브리핑하는 게 이례적이긴 합니다만 이런 간단한 스몰톡을 한 것만으로도 사실은 대통령이 소통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이렇게 봐주는 상황 자체가 대통령이 그동안 얼마나 소통을 잘 안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사실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곧 다가오고 있는데 기자회견 가능성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도어 스태핑 다시 재개한다 뭐 이런 얘기도 가능성 여러 가지로 거론이 되면서 이제 소통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김치찌개에 더해서 빈대떡 족발 먹으면서 출입 기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김치찌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소통 얘기할 때마다 김치찌개가 거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김치찌개를 직접 하시잖아요. 사실 네. 요리를 잘 하시기 때문에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직접 김치찌개를 만들어서 기자분들한테 대접하면서 이제 소통하겠다라는 말씀을 그동안에 하셨다가 안 됐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 자체도 이제 좀 실천으로 옮기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김치찌개가 사실 그동안에 한 번도 못 드셨기 때문에 지금 이미 많이 묵어 있습니다. 묵은지 김치찌개로 돼서 아마 제대로 된 그 소통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근데 뭐 박성민 최고위원님이나 뭐 팀장님 말씀처럼 이게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겠죠. 근데 저는 행동으로 옮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먹방 말고 정치를 하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김치찌개 얘기는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인수위 때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도 네. 뭐 기자들 갑자기 부스 방문해서 김치찌개 끓여서 같이 뭐 먹자. 그러니까 매번 이제 기자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김치찌개가 소환되는 것 같은데 뭐 족발을 드시든 빈대떡을 드시든 김치찌개를 드시든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결국에 그 언론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 기자들의 불편한 질문에 직면할 용기를 내셔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는 거를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사실 저는 뭐 편한 소통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보다 지금은 정말 솔직한 소통, 진정한 소통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은 음식의 메뉴가 중요한 때가 아니고 대통령께서 그동안 불편한 이야기들을 사실은 외면하셨던 거고 불편한 질문들을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리 편한 자리를 만들자 하고 김치찌개를 먹는 자리를 만들어도 만약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본인이 하시고 싶으신 얘기만 하거나 뭐 정부의 실정에 대한 자기 변명만 늘어놓으신다면 그건 소통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좀 진정한 소통은 결국 반성과 좀 사죄를 구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얘기가 이제 김치찌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나왔던 얘기가 지금 김치찌개 먹을 때냐라는 얘기도 같이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아까도 박성민 최고 얘기하셨지만 지금 닥쳐있는 사안들이나 현안들이 상당히 좀 불편할 수 있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 이제 편한 소통을 하는 시기냐 지금이 편한 소통이 필요한 시기냐라고 했을 때는 좀 정식으로 뭔가
이 질문에 각을 세워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은 기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취임 2주년에는 제대로 기자회견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윤 대통령이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전화번호 저장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뭐 영수회담 앞두고 이제 사실은 뭐 어제 첫 실무회동이 있었어요. 네. 홍철호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비서실장이 실무회동했는데 한 40분 정도 만났더라고요. 40분 정도 만났고. 근데 사실은 이제 시점으로 따지면 2차 회동을 이번 주 내로 한다고 쳐도 사실은 이제 영수회담이 이번 주 안에 열리기는 좀 물리적으로 힘든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더라도 이번 주 안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네, 근데 뭐 남아있는 이번 주 안에 시간은 없기 때문에 이번 주에 영수회담이 이루어지기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다만 이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이 제안한 영수회담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저는 그게 참 의아스럽습니다. 지금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민주당이 이제 의제로 제안한 것이 뭐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뭐 특검과 관련한 것들 그리고 뭐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달라라는 그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민생 현안이 시급하다라고 그토록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안들 중에서 민생과 연관되어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오로지 대통령과의 회담조차도 정쟁으로 이끌어서 본인들의 그런 정치적인 입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정치적 쇼로 다루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지금 민주당이 예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지금 대통령과 회담에서 제안할 때입니까? 지금 고물가 상황, 어려운 경제 현안 그런 것들을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할 상황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정치적 쟁점만 제안한다? 저는 민주당이 예의도 없을 뿐더러 국민 앞에 국민께 그 본인들의 회담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 기만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국민 사과 이런 거는요. 대통령이 민주당이 요구하기 전에 하셨어야 되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뭐 민주당이 예의가 없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그동안 그 야당을 뽑아준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그리고 뭐 정치를 하지 않고 사실상 뭐 대통령 직할 체제를 만들어서 뭐 여당을 지배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 자체가 사실은 대통령의 실책이었고 잘못이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요구하기 이전에 이번 총선 참패의 성적표를 받아드셨다고 한다면 전 대통령께서 좀 국무회의 모두 발언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 앞에 대국민 사과를 먼저 하셨어야 된다. 그걸 지금 이렇게 야당이 영수회담에서까지 얘기를 하게 만드시는 건 대통령의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민생 의제가 없다고 하셨지만 사실 뜯어보면 다 민생입니다. 뭐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마셔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동안 9번의 거부권 행사 동안에 뭐 양곡관리법이라든지 간호법이라든지 지금 의료대란 상황 중에서 간호법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는 이야기를 국민들 앞에 약속으로 해달라라고 하는 건 민생을 더 잘 챙겨달라라는 당부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 1인당 25만 원 지원금 이것도 지금 고물가 상황이나 여러 가지 지금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민생 정책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실이 수세적으로 방어하고 의제 자체로 안 올릴 이유는 없다. 무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열린 마음으로 좀 수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대통령이 방금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자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의문인 게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 될 법안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민생, 국민, 국가를 위한 입법을 했을 때 대통령이 거부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저질러 왔던 행동들은 그 거대 의석을 활용해서 입법 폭주를 저질렀어요. 어제만 하더라도 민주유공자법을 직회부했습니다. 근데 이 민주유공자법이 얼마나 해괴한 법안인지는 뭐 모든 국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러한 법안들까지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 의회 내에서 절차 그리고 여당과 야당 간의 합의, 협치를 통한 법 처리가 아니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1인당 25만 원 이 말씀을 조금 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박성민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물가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께 25만 원을 드렸을 때 어떠한 경제적인 파급력이 생기겠습니까? 오히려 물가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본인의 이 대권 행보를 위해서 25만 원
25만 원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경제와 공부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가 사실 선거 과정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 1인당 25만 원 주장을 하시기 전주에 아르헨티나와 같은 경제 폭망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르헨티나가 이런 식으로 25만 원 경제 이걸 하다가 경제가 망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본인이 불과 며칠 전 했던 주장과 상반되는 주장을 펼치면서 경제학의 기본도 모르는 이런 정책을 제안하면서 이것이 어떠한 파급력을 갖고 올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상황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고 이 제안한 배경에 있어서는 사실 총선의 민의를 듣겠다. 내가 자리를 열어서 이 자리에서 듣겠다라고 했으면 의제의 제한이 없다고 얘기했으면 의제는 좀 넓게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총선의 민의라는 건 그냥 단순히 물가 문제 뭐 하나로 이렇게 하나로 국한되지는 않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전면으로 수정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작년에 세수펑크 56조 났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감세 기조 때문에 세수펑크 역대급으로 났고 그 과정에서 예산 줄이자 어쩐다 하면서 갑자기 말도 안 되게 R&D 예산도 삭감되고 그걸 다시 뭐 원상 회복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혼란을 부추기신 것도 사실은 정부에서 하신 일이고 뭐 계속해서 그 경제 전망에 대해서 부처에서 얘기할 때는 상저하고를 되뇌었어요. 마치 주문처럼. 상반기엔 어려워도 하반기엔 좋아질 것이다. 근데 작년 경제 보면 과연 그랬을까요? 저는 지금 이 정부가 이 물가 상승률을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나태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파 875원 발언 이 사실은 대표적이었던 거지만 그 외에도 물가 상승률의 정점은 3월에 끝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부처에서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과연 국민들께서 이 정부가 이 물가 상승 문제라든지 경제 정책의 기조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호응이 없다면 저희도 이런 얘기를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면 이 정도로 과감한 얘기를 하지 않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비판도 있지만 대통령께서 민생토론회라고 하면서 전국을 순회하셨잖아요. 그 총선 직전에. 그때 쏟아내셨던 정책이 최소 45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야기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쏟아내시고 세수펑크는 56조가 났는데 이 상황에서 이 13조가 드는 이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주춤할 이유가 무엇이냐. 오히려 좀 진정성 있게 민생정책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그 40몇 조 말씀하신 거는 몇 년에 걸쳐서 그게 나오는 거고 이 13조는 한 번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대통령께서 야당의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하신 만큼 의제에 있어서는 뭐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민주당도 대통령이 제안한 것에 그 손길을 거부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양보하면서 이제 대화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제 저희가 대통령도 이번 총선 결과를 보시고 느끼신 게 야당과도 협조하면서 국민의 삶을 더 낫게끔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서로 양보하고 대통령께서도 뭐 야당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인선 얘기 잠깐 해볼게요. 이제 비서실장에 정진석 의원, 정무수석에 홍철호 전 의원 임명이 됐습니다. 몇 점 정도 인선이라고 보시는지 당내에서 분위기는 어때요? 당내에서는 뭐 지금 어쨌든 뭐 정진석 의원이나 홍철호 수석 같은 분들은 사실 정치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실 인사 개편에 있어서 정무영으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뭐 좋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점수로 따지기는 제가 사실 좀 그렇고 수음이 안 가로 했을 때 우 플러스 정도는 된다. 완전히 수는 아니지만 뭐 우 플러스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 플러스의 근거는? 우 플러스의 근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무적 감각이 있고 이 정진석 의원 같은 분이 사실 국회 부의장도 하셨고 저희 당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에요. 대통령께 쓴소리를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뭐 민심이 어떻다 이것을 사탕 발린 소리를 하실 분이 아니고 가감없이 국민들이 체감하시는 부분들을 직언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점이고 홍철호 의원 이분도 사실 수도권 출신이시잖아요. 수도권의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홍철호 의원이 이제 과거에 이준석 대표 체제 때 저희 당의 사무부총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혁신당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고려한 인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홍철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정진석 의원
비서실장 임명은 그렇게 좋은 인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으시고 뭐 내부 정치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는 그간의 이력으로 조금은 알겠는데 문제는 이분이 해오셨던 그 말들이나 행동들이 사실은 지금의 그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요구되는 자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일단 이분이 그 논란에 당신 100% 전대룰 개정에 앞장서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그 당신 100%로 가야 된다 이런 룰 개정 얘기가 있었을 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당시에는 아마 약간 거부를 했을 거예요. 거부인지 뭐 그럴 일 없다라고 한번 일축을 하셨는데 막판에 보니까 그걸 본인의 말씀을 뒤집으시고 결국에 당신 100%로 전대룰을 개정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준석 대표가 물러난 직후, 사실은 뭐 쫓겨난 직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게 이분도 강조하셨던 게 대통령과 인연이지 않습니까? 내가 대통령에게 정치 입문을 권유했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라고 강조를 하셨고 그리고 그 뒤에 당에서 하셨던 일들이 결국 당신 100%를 통해서 대통령실과의 뭐 교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용산 출장소로 그 당을 좀 전락시키고 수직적 당정 관계를 만들게 했던 그 판을 만들었던 장본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당신 100%라고 룰이 개정되는 순간 뭐 후보군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었고 그 과정에서 뭐 대통령의 입김, 정무수석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개입하게 되면서 후보들이 막 주저앉혀지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이 외에도 뭐 지난해 22년이죠.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서 일본을 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정부의 이 대외외교 정책을 옹호하셨던 이런 기조가 과연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실에 바라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기대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이 오늘 수석 비서관들과 첫 회의를 가졌는데요. 일성이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산발적으로 외부에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실은 일하는 조직이지 말하는 조직이 아니다. 뭔가 이렇게 좀 기강잡기 하신 것 같은데요. 세게 잡으시는 것 네. 같은데 어떤 의미로 보세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강잡기를 하는 거고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당연한 거긴 한데 이걸 지금 신임 비서실장이 와서 잡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이 얼마나 지금 이 내부에서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청와대에 갔을 때 특히 그 언론을 대함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공식 창구는 소통수석실이다. 그러니까 대변인이나 뭐 소통 홍보수석이 그 부분을 전담하는 것이지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 비서관실의 대응이나 이런 부분은 자제하라라는 가이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엔 기강잡기도 있지만 이번에 국무총리 인선, 비서실장 인선 이런 합합형이 나오는 과정이 한 대통령실 내부의 난맥상을 보여줬잖아요. 네. 비선 논란도 불러일으키게 됐고 누구는 검토한 건 맞다 그러고 누구는 검토조차 없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 비선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을 지금 비서실장께서 까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비선 논란이 좀 위험했던 거는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공식적인 소통 창구 예를 들면 대변인이나 뭐 홍보수석 이런 분들 외에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의 핵심적인 일들에 관여하는 세력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이건 사실 일 자체가 안 돌아가는 국면인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뭐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뭐 개별 인터뷰, 개별 뭐 관계자 익명 인터뷰를 자제하라라고 하신 거지만 한편으로는 이 비선 문제를 건드려 보겠다라는 생각인가 이런 고민은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정진석 실장을 아주 잘 선임했다라고 봅니다. 지금 그립을 쥐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뭐 박성민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자발로 나가는 그런 여러 혼란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혼란을 접하는 국민들은 굉장히 당혹스럽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사실상 하지 말아라라는 그 그립감을 쥐려고 하는 건데 이 그립을 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면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정진석 실장 같은 분은 뭐 수십 년 동안 정치 일선에 계셨고 또 그전에는 뭐 기자로 활동하시면서 이 세세한 부분들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실의 기강을 잡으려고 한다, 그립을 쥐려고 한다. 저는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돼서 사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국민들께 공지 같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대통령실 그 비서실장을 아주 잘 선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도 잠깐 박성민 최고가 언급을 하셨지만 네. 총리 인선 네. 이제 후보를 놓고 이 난맥이 좀 드러난 부분도 있고 이러면서 보수 언론에서 일제히 관저 정치 얘기가 나왔어요. 관저에 갔다 오시면 뭔가 좀 바뀐다. 내지 뭐 지금 이 관계자 발로 나오는 이 검토한 적은 있다라고 얘기했던 이 말의 출처들이 다 이제 어느 쪽에서 나왔느냐가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면서 대통령실의 안에 지금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정진석 실장이 지금 가서 뭘 하려는지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일성을 통해서. 그렇죠. 사실은 이게 기능이 마비됐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을 정도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 내부에서조차 말이 엇갈리는 상황들은 사실 되게 참담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도 그러면 그동안 굵직한 사안들에 대해서 뒤에서 소위 말하는 비선 팀이 따로 있었던 것인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중앙일보에서 썼던 그 한 가지 기사를 봤을 때도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이제 공식적인 라인들을 움직여서 또는 공식적인 참모들과 논의를 하기보다는 따로 어떤 세력들과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그런 우려가 이번에 인사 논란에서 빚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진석 비서실장께서 그 비선의 실체를 알게 되든 아니면 이 대통령실 난맥상의 뭔가 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시게 되더라도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거라면 누구도 그걸 정면으로 건드릴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과연 그 비서실장께서 소위 말해 칼을 뽑아들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그 비선 논란을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비선들을 잘라야 돼요. 또는 뭐 대통령실 없다고 한다면 비공식적인 루트로 뭔가에 개입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대통령의 사적인 영역과 연관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적인 관계까지도 비서실장이 뭔가 진언을 할 수 있는 것일까? 과연 그 정도의 용기를 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의 그 최고 어른 같은 존재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딱 그립을 쥐고 기강을 잡아가는 사람인데 기능적인 역할에서만 머무르지 않으셔야 될 텐데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정무적인 역할을 하신다는 건 대통령한테 정말 거침없이 쓴소리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둘이 독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근데 과연 그걸 하실 수 있을까?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관계를 봤을 때는 그 친분만 강조가 됐지 뭔가 대통령에게 필요할 때 쓴소리 진언하는 그런 캐릭터로 보여지진 않아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비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침소봉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한 해석인 것 같고 정진석 실장이 제가 말씀드렸던 게 본인이 이제 대통령한테 직접 정치를 권유했다라고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만큼 가깝다라는 표현을 내둘러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쓴소리라고 하는 게 가까울 때 더 할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정진석 실장 같은 분은 쓴소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거를 두고 따져봤을 때 뭐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쓴소리를 충분히 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뭐 비선이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드러난 게 없잖아요. 사실 대통령의 비선이래. 근데 이재명 대표는 뭐 지난 공천 과정에서 야밤에 의원회관 사무실에 모여서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본인들끼리 공천을 논의하기도 했었고 또 여의도 사무실을 드러났다. 여의도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비선 팀이 있다라는 것들도 지금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진짜 비선이지 대통령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게 비선이다. 저는 그것은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